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2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지만 시장 반등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코스피는 2,530선 회복을 했고 개인이 대규모 매수에 나선 코스닥 83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특히 모처럼 해상 풍력주들이 업종 상위에 이름을 올렸죠. 네, 2024년 해상풍력 시장의 본격 개화 전망이 나오면서 모처럼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CS윈드가 가장 탄력이 강했고요. 태용, 유니슨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FOMC 경계감 속 연말 랠리 기대감이 한 뼘 더 상승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AMD가 신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반도체주의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네덜란드 미국발 훈풍 반도체주 호재 만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현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하는 등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거기에 AMD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호재 만발인 반도체주 일제히 날아올랐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등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좋은 에너지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전망에 고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SFA 반도체도 2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2호 따따블 탄생 새내기주 돌풍 지속입니다. 오늘 차세대 2차 전지 울트라 커패시터 생산 기업 LS 머티리얼즈가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상장 첫날 300% 급등으로 공모가의 4배를 기록하면서 지난 6일 첫 따따블을 기록한 KNS에 이어 2호 따따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2차 전지의 저력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돌풍이 지속되고 있는 새내기주,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LS 머티리얼즈가 따따블에 성공한 오늘 1호 따따블이었던 KNS는 급락하면서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온 디바이스주 AI주로 주목받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후 윗골이 달며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머티는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4거래 연속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새내기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새내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SK하이닉스, 어보브 반도체,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네덜란드 미국발 훈풍 반도체주 호재 만발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반도체 협력에 방점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ASML사에 방문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반도체주에 긍정적 모멘텀이 불어왔는데요.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저 앵커님 혹시 네덜란드 하면 뭐 먼저 생각나세요? 풍차요. 그렇죠. 풍차하고 튤립 이 두 가지가 먼저 생각나죠. 네. 근데 의외로 네덜란드가 반도체 소재 산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칩 90% 이상의 네덜란드 소재 부품이 좀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실 이제 핵심 소재 부품의 5분의 1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재 쪽에서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좀 강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 이제 ASML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미세 공조군으로 가면 갈수록 이 EUV 장비는 꼭 필수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1년에 한 4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예, 쇼티지가 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전체적으로 한 40대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00대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근데 시장에서 슈퍼 을로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1월 삼성전자하고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도입이 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두 대 정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좀 예약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합의에 이른 것 같은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 뭔가 MOU 체결이 좀 있다 한다면 장비 도입이 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 국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AMD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반도체주에 이건 역시 훈풍으로 작용을 해줬는데 2024년 주도주 왕좌 반도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더욱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연말 포트에 반도체주를 조금 모아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회를 기다렸다가 잡아야 될지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지점장님? 네. 온 디바이스, AI 이런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를 볼 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8만 원 선에서부터 12만 원 선까지 올라올 때는 이익 EPS 추정치 상향보다는 멀티플 반등으로 먼저 올랐거든요. AI 모멘텀이었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결국 레거시 제품의 반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가파르게 돌아섰고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스팟 가격, DDR4 일부 제품에 의미 있는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D램 수급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매수자도 굉장히 제한적인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굉장히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재고 조정과 함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레거시 제품의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른 섹터와 차이점은 뭐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만약 언더웨이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사이드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큰 섹터다라는 게 반도체 섹터의 장점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레거시 제품의 반등을 이어질 경우에는 상방 추세는 충분히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와 지금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주 호재가 만발합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올려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금 모두 다 고사인을 켜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지난 4일 신고가 경신 후에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상거래 연속 오르면서 오늘은 1.6% 강세 유지를 했습니다. 자, 차장님께 먼저 뷰를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여전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 확실한 뉴스도 또 희망적인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모자란 듯한. 하지만 이제 연말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뭐 반도체 쪽은 메모리 앞서 이제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메모리 쪽 반등이 의미심장하게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역시 그동안에 가동률 상승을 조금 소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재고 조정이 되게 되면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 또 한 번 다시 또 이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는 지난 2년 동안 주가를 괴롭혀 왔던 재고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HBM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메모리 업황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또 그 반등이 거세진다고 한다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뷰를
뷰를 좀 좋은 쪽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에서 미세 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네덜란드 ASML의 장비를 제때 반입을 하는 게 이 설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던데 SK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에서 지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런 뭐 미세 공정에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던가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지점장님? 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MS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분명 Q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비트그로스가 앞서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P의 영역에서 HBM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MS를 뛰어넘었는데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뭐 삼겹살, 목살, 쌍고기를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꽃등심, 비싼 부위만 집중적으로 팔면서 네. 마진과 MS를 둘 다 가져갔는데요. 이러한 경쟁력의 요소는 분명 미세화에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뭐 12나노, 10나노, 8나노, X나노, Y나노, Z나노로 갈수록 미세화가 더 진행되는 거고요. 그 Z나노를 넘어서 1A나노, 1B나노까지 미세화가 이어집니다. 지금 HBM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B나노로 접어들고 상용화가 예정이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A나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MD나 뭐 다른 그 엔비디아 제외하고 서로 고객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하이닉스가 캐파가 많은 상황에서 삼성도 찾아갈 법도 한데 지금 하이닉스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이런 그 HBM에 대한 먼저 개발했다는 것, 먼저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네. 먼저 미세화를 가져갔다는 게 경쟁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주가가 약간 주춤할 때 잡았어야 했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지금 회복하는 주가에 이제 신규 진입은 어떨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15만 원 이상에서 고점을 한번 좀 만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네. 하락을 했다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13만 5천 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저항이 좀 거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말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연말 랠리 분위기를 타서 13만 5천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또 14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사실 문제입니다. 15만 원에서부터 과연 신고가를 만들고 16만 원, 17만 원, 20만 원까지 달려갈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15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5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보시고 네. 내년에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고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15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뷰를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탄력이 또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버브 반도체 넘어가 볼까요? 기관의 연속 순매수 속에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고 지점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시대에 맞는 종목이죠. 천여 개 이상의 MCU가 비메모리에 있어서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 이 비메모리 그리고 후공정, 오사트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정 섹터가 더 밸류에이션을 받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못 받아서 원익 IPS라든가 PSK 같은 경우에는 모두 홀딩스에서 사업부만 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온디바이스 시장으로 인해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기존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품종 대량 생산했는데 온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동사가 이제 기회가 굉장히 주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그 설계만 하는 팹리스에서 오사트까지 확대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사의 실적적인 면, 밸류에이션적인 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보브 반도체가 이제 가전과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는 MCU가 주력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국내 밥솥 인기몰이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MCU가 주 적용처, 뭐 매출 비중, 고객사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성장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MCU가 좀 말이 어려운데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탁기라든지 TV, 리모컨,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스위치 누르면 바로 작동하잖아요. 그거 이 작동할 수 있게 기능을 수행해주는 제품이 MCU입니다. 뭐 전자제품의 두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시작 누르면은 그렇죠. 작동이 되는 작동하게 하게 하는 제품이 이제 MCU인데 어보 반도체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설계만 해서 도안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칩을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하게 됩니다. 뭐 사용처는 전자제품부터 의료 장비, 산업 장비까지 다양하게 좀 사용되고 있고 23년 2분기 기준으로 가전용 쪽으로만 한 10% 정도 적용초가 가장 높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좋아지고 잘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회사 내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는 앞서 이제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게 됐는데 추후에 실제 온디바이스 관련 초저전력 MCU 등 뭐 신제품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만으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하향 추세대로 오늘 완벽하게 좀 뚫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오늘 또 18%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좀 수익을 실현하고 재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우선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어보브 반도체 혼자서 주가가 홀로 상승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 큰 형들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적어도 빠지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제적인 가정 조건은 온 디바이스 이런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동사 또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가 언제까지 이 주목을 끌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1차적으로 내년 CES의 가장 화두는 온 디바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연초가 되면 그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그리고 CES에 굉장히 화두가 되죠. 그 CES의 모멘텀은 보통 12월 20일 정도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CES에서 온 디바이스가 제일 핵심이라서 온 디바이스의 모멘텀은 CES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갤럭시 24에 적용되는 실시간 그 번역, 실시간 이 가우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온 디바이스의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기 때문에 CES 그리고 갤 24 출시를 전후로 충분히 모멘텀 구간은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예정되어 있는 CES까지는 목표가 14,000원 좀 유지하면서 가보자라고 좀 전략을 짜주셨고 자 이어서 요즘 뜨거운 새내기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정말 호황인데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을 한 KNS를 비롯해서 올 4분기에 공모가 대비 두세 배 오른 새내기 종목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대어로 꼽혔던 LS 머티리얼즈 2호 따따블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새내기주의 지금 열풍 배경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지점장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었는데요. 항상 연말이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2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0억으로 상향될 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식을 20, 30억, 5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 제일 화두가 이 양도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주요 원인 또한 이 양도세 이슈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고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반도체든 섹터 불문하고 신규 상장 자체가 섹터가 되어버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는 양도세가 확정이 되는 순간 또는 이 납해일이 임박하는 순간 굉장히 모멘텀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그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또한 신규 상장주 쏠림 현상
그 근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에 발생을 하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익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내기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이제 기존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망이를 조금 짧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차장님? 일단 뭐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이 좀 적으면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그랬고 락업 물량이 많으면 뭐 오버행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하는 조건에 따라 또 당시 시장 매크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옳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 신규 상장 주식을 공모 청약으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장 이후에 뭐 주가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개월 락업 물량하고 6개월 락업 물량의 어떤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오버행 이슈가 시장에서 좀 출회가 되는 날, 물량이 출회가 되고 해소가 되고 난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돌풍이 지속되고 있는 새내기주인데 오늘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두 종목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LS 머티리얼즈는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다 스탑이 들어왔는데 머티리얼즈부터 LS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오늘 따따블 좀 기대를 했는데 정말 성공을 하면서 화려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자, 지점장님께서는 LS 머티리얼즈 어떤 뷰로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미 좀 밸류에이션은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33.9%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좀 단기적인 매매로 활용해야 될 시기다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따따블을 기록을 했지만 조금 짧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뭐 LS 머티리얼즈 하면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울트라 커패시터가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 측이 상장을 통해서 신규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 울트라 캐퍼시티 투자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쪽의 뭐 규모라던가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년 뒤죠. 2026년이면 올해는 다 갔으니까 26년이면 시장 규모가 한 85억 달러 수준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비중이 좀 주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스마트 팩토리 내에 AGV라 그래가지고 전동차 사용 비중도 늘어납니다. 그 AGV 쪽에 이 UC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울트라 커패시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용 비중도 늘어남에 따라서 UC에 대한 어떤 수요는 뭐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회사 역시도 사실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 이 공모 자금으로는 울트라 커패시터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그 LS 알스코 쪽을 통한 알루미늄 제품 쪽 매출이 좀 더 높습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그래서 이 UC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늘려서 향후 성장 동력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장님께 목표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너무 강해서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 해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뭐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뷰를 많이 주시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나요? 저는 목표가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2025년 실적이 좀 진짜 실적이라고 한다면 한 700~80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한 기준으로 적당한 시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근데 미래 실적을 미리 반영한 수치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뭐 2조 원 정도의 시총은 어느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정도가 상장 이후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대 부분에서는 매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3만 원 정도까지 조금 열려 이거 있는 단기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 네. 네, 어쨌든 조금 단기다라는 데는 이제 두 분이 지금 뷰가 비슷하신데 자 에코프로 머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200 편입 확정 소식 후에 어제 14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두 분 다 스탑 사인 주셨어요. 먼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도 좋고 네.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주가는 오히려 더 치솟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2025년에 1,000억 수준의 영업이익, 뭐 생산 캐파 물량 전량을 에코프로 BM이 소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유통 물량이 적은 부분이 락업 물량이 또 6개월 뒤에 풀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그 시기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코스피 200 편입 확정 뉴스까지 떴었어요. 모두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은 좀 생기고, 그리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미 10조 원의 시가총액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총 10조,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보고 있는 그 밸류를 이제 시총 10조 정도를 조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실제로 주가가 지금 그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좀 뭐 박스권이 된다고 봐야 할지, 혹시라도 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밸류가 비싸다는 부분과 수급적으로 나올 게 다 나왔다라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패시브 편입 이슈가 마무리를 될 때 주가 고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 결국 미래의 주가는 예상되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예상되는 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하거나 또는 이 전기차 섹터가 다른 수주가 나와서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나와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줘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의 내후년 25년에 예상되는 영업 순이익이 1,094억 원입니다. 지금 2년 이후의 순이익을 밸류에이션을 환산한다면 87배의 PER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87배를 과연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에코프로 머티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에코프로 BM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결국 에코프로 BM이 역마진이 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잘 나왔던 19년부터 22년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6%, 7%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죠. 충분히 NNF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이 3%, 5%, 4%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에코프로 머티가 BM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는다라면 BM은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머티가 BM이 과거에 받았던 하이 밸류에이션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때문에 과거에 BM 또한 2년치 밸류에이션을 100배 당겼었을 때가 고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87배에서 100배 그 밸류에이션을 먹자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은 좀 너무 무겁다. 자,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 후에 고점 대비 10%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보유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수익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을 하고 좀 더 뭐 속도감 있는 종목이랄지 아니면 좀 더 이익률이 좋은 뭐 에코프로 BM이랄지 뭐 이렇게 좀 교체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당장에는 뭐 크게 악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근데 뭐 락업 해제 물량도 뭐 1개월 물량이 없고 6개월 물량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극복할 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은 한다면 보수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스탑을 주셨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SK하이닉스, 어보브 반도체,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티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이 3.7%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급등하고 이후에 쉬어가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에서도 3%대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 오늘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3% 오름세 보여주면서 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그룹주가 현재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빗썸이 5시부터 위믹스에 입금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믹스를 이제 재상장하는 건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 위메이드 역시 7% 강세를 보이면서 77,0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9% 상승세로 마감한 LX 하우시스 우선주가 5%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류 OEM 업체인 국동 오늘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제넨바이오가 5% 그리고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광진실업도 3%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유통업체로 6% 강세를 보인 메커스 역시 2%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LIG 넥스원, 장시영 차장, 삼성 SDS, 이희권 지점장, NHN KCP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이번 주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그냥 심플하게 아직도 저평가라고 한번. 굉장히 네. 심플한, 아직도 저평가. 자, 그럼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공시가 나오고 그때 이제 공시를 마침 또 제가 저 자리에서 또 소개를 맞아요. 시켜줬었는데 네. 그때 좀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되게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밸류가 새로 애드업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되게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 방송 보시고 어제 오늘 뭐 매수 대응하셔서 수익 보신 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LIG 넥스원은 이제 방산 쪽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업의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대략 멀티플이 한 11배가 조금 안 됐습니다. 한 10.8배 정도. 근데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한 밸류에이션 상단쯤이 한 15배쯤 되거든요. 멀티플이. 근데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급등까지 해서 오늘에서야 이제 한 15배가 된 거예요. 그거는 방산 쪽만으로도 15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 지분 인수를 한 로봇 이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팽팽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급등이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팔고 다시 사야 되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이라도 싸니까 좀 들어가야 되냐. 좀 그거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특히나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골치 아플 게 그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까지
날아갈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처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불을 뿜었을 때 그때도 제가 기억나지만 그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차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그래도 좀 그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 좀 적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LIG 넥스원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도 강조드린 LS 머티리얼즈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얘도 만약에 편입되면 그때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를 사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혹시 MC님 그런 단어 아십니까? 잔악괴라는 말씀 아십니까? 잔악괴요? 네. 잔악괴 뭐죠? 그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잔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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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어떻게 얘기가 불리냐면 LIG 넥스원을. 네, LIG 넥스원을 펜악괴라고 불리고 있어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일 수도 있다. 괴물이 될 수 있다.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어. 좀 그것 때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밸류적으로도 충분하지만 다 떠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각각 5조랑 3조인데 걔네 이익 따지지도 말고 걔네 매출 사이즈랑 LIG 넥스론의 매출 사이즈랑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걔네는 멀티플을 따질 수도 없는데 로봇 쪽에서 그리고 그 심지어 이제 미군에 군납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인데 멀티플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15배밖에 안 돼? 야 이건 그럼 사야지. 라는 심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도 급등했는데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가야지 네. 라는 생각도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팽팽하게 그렇죠. 이게 바로 어려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회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모두가 다 오케이를 한다면 오히려 거기선 주가가 안 갈 것 같고 반대 이제 좀 팽팽한 게 맞서다 보니까 오히려 하면서 주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LIG 넥스원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오는 데다가 미국의 또 방산업체까지 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밸류가 받지 못한 아직까지는 저밸류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좀 심리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타이밍이나 그런 시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그런 좀 몰려오는 수급들이 그런 것들이 꺾일 때까지는 그냥 하루에 뭐 1%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어쨌든 상승폭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목표가는 목표가는 그래도 어쨌든 3조,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은 대략 한 3조가 조금 안 되니까 3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한 마디 지수 그 다음 마디 지수는 한 15만 원까지 한번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10% 정도 네. 내외로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자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삼성 SDS인데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AI 관련해서 좀 믿을 만한 대형주라는 라이징 포인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AI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나는 좀 사보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믿을 만한 건가요? 일단은 생성 AI를 삼성 SDI가 직접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도입을 좀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성 AI 서비스인 젠 AI를 내년 1분기에 정식 출시를 하고 그룹사의 생성 AI 도입을 본격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인데 일단 삼성전자 DX 사업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삼성 관계사들의 어떤 AI 도입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나고 있습니다. HPC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2021년에 연평균 50%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고마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쪽의 어떤 수익성 개선도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쪽인데 작년, 재작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엔더믹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동량, 그러니까 운임 하락에 대한 어떤 이슈는 끝나고 운임이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물동량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에는 실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아 있지만 계열사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이런 어떤 이 회사들의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좀 이제 받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빠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제 믿고 들어가서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하세요? 7만 원 정도 선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전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네. 길게 잡았는데 23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오.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하락을 겪고 나서 상승을 하는 주식이 하나가
CJ 대한통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J 대한통운을 요 시점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조금 모자라서 잡지 못하고 급등하는 부분들을 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SDS는 반면에 조금은 더디긴 하지만, 그러니까 차트가 급하게 서진 않았지만 완만하게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SDS로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차트 참고하시면서 23만 원 목표가까지 한번 내년까지 좀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오랜 쉼을 겪고 올라가기 때문에 탄력이 더 높을 수 있다. 2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NHN KCP인데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중국 직구 관련해서 좀 뜨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직구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좀 성장이 되는 건가요? NHN KCP는? 네, 2, 3분기의 거래액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해외 직구 플랫폼의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뭐 알리나 테무 등과 같은 이런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알리에 대해서 저가, 짝퉁 또는 품질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패매에 당하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가져와서 그냥 브랜드만 바꾸는 또는 마진을 높여서 파는 그런 제품들이 동일하게 알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동일한 제품이라면 굳이 빠르게 배송을 받기 위해서 3, 4배나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기존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그런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지금 알리에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확대될수록 저는 판매액과 유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는 이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없던 신규 시장이 생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멀티플이나 실적 또한 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있는데, 동사가 과거에 그 43,000원대 주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거의 8,000원대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을 했지만 이 20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놀라운 부분은 실적은 전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졌다라는 의미죠.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PER 밴드가 10배에서 과거에 40배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지금 수준이 12배, 10배의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차트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주봉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년에 알리익스프레스의 유저 확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차트를 봐야 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가는 3년 빠졌지만 실적은 그대로였다.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LIG 넥스원, 장시영 차장의 삼성 SDS, 이희권 지점장의 NHN KCP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코엘 패션입니다. 연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에도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반발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서 시간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4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는데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고산업입니다. 구리 가격 인상 기대감에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이 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며 오늘도 2%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1.4% 오르고 있네요. 2위 확인해 볼까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급등 후 쉬어가던 하나투자증권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3%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5% 가깝게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위메이드 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빗썸이 상장 폐지 1년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합니다. 오늘 5시부터 입금이 가능한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위메이드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는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다 좀 시청자분들께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특히 생방송에서도 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위메이드나 이제 STO 쪽 이쪽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STO 쪽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이번 달에 저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또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장중에 위믹스가 오늘 빗썸에 상장될 수도 오늘이 아니라 빗썸에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한 테크엠에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설마 오늘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 형제들이 다 같이 오늘 시간에 강세 내지는 상한가 좀 붙었는데 지금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 위메이드 맥스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라이까지 삼형제의 주가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를 좀 설명을 하려면 그 이제 동사의 그 게임 라인업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코인 쪽을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 시장이 워낙 좀 뜨겁다 보니까 본업에서의 밸류보다는 오히려 코인 쪽에서 플러스 알파의 밸류에서 조금 더 시장에선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 11월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부터 그러니까 거의 10월 말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주범이 가상화폐 시장이다. 지금 대부분의 한반도의 유동성이 전부 다 가상화폐로 갔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지? 다들 좀 미공 속에 빠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리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 이런 대체자산 시장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위메이드 물론 이제 반론도 있어요. 이제 위메이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이런 거에 대한 파노 대기도 있는데 파노 못 받으면 어떡하냐 내지는 지금 코인 시장 들썩이는 거 언젠가 붐 꺼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반론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거는 뭐 나중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의 기대감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시장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그 동시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강했고 아마 이게 12월까지 계속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STO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도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위메이드 형제들 다 같이는 그래도 한 연말까지는 쭉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 이슈 없이도 STO 관련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장급으로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 새로운 이제 STO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달은 뭐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그리고 STO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핫한 이슈가 실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하나로만 특징주 시간이 다 갔네요.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형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종합권 증시는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지수 0.4% 상승했고 선선지수는 장 마감 다가오면서 0.08%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는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면서 신냉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미국에서는 11월 CPI와 올해 마지막 FOMC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11월 CPI는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